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 이국원 이사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광복절 기념식도 기념식이고요. 근데 KBS가 어제 8.15 광복절이었는데 일본의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상영을 했고 또 태극기를 보면은 그 양쪽에 4개 있는 위치까지 잘못 내보내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송 제작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KBS가 해당 그 실무자의 어떤 그 실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선 8월 15일 이런 그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날이 정전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 어제 사태를 보고 79년 만에 잃어버린 조선을 그 수복한 날로 조선 수복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국 공영방송인 KBS에서 8월 15일 0시가 되자 땡 하자마자 일본은 국가인 기미가요를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틀었으니 일본은 그야말로 그런 희열을 만끽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79주년입니다. 광복절 의미 어떻게 저희는 되새겨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일제의 어떤 총칼에 국권을 빼앗겼던 가슴 아픈 시기가 있었잖아요. 잃어버린 그 국권을 회복한 날이니까 국경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광복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논란을 보면서 이번 광복절처럼 치욕스럽고 또 착잡하고 이런 광복절이 없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특히나 그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명예나 재산뿐만 아니라 고귀한 목숨까지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순국 선열들이나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그 오늘의 상황을 보면 좀 그 허탈할까, 그 면목이 없는 광복절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의 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저는 좀 봤습니다만, 네. 예년에 없이 무려 한 25분 정도 길게 얘기를 하던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경축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축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광복절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복절은 이 관례상 우선 그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 희생되시고 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깍듯한 예우와 함께 그 역사적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부여하는 것으로 경축사가 작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하는 딱 한마디였었거든요. 그리고 끝났어요. 네. 이게 과연 독립선열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게 과연 예우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더군다나 사실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 하고 가장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린 것은 일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경축사를 보면서 일본이 얼마나 안도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역사 도발에 큰 위로와 용기를 준 것이고, 광복절 경축사에 가장 쌍수 들고 반겨할 곳은 저는 일본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단 어제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일련의 일들을 쭉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의 역사관을 볼 수 있을 텐데, 작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도 이제 광복절 경축사도 그렇고 역사관 인식하고 있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자주나 독립이나 항일이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피 증세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이 부담스럽거나 껄끄러워하는 문제는 어떻게든 좀 피해 보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경축사 그 긴 문장을 작성하면서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가 그 진심이 묻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든지 문구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그 긴 경축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뭐 작성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뭐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일제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면서 가장 가슴 아픈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뭐 이렇게 그 인권 유린을 당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땅히 광복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국가 수장으로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일 건데, 아쉽게도 어제 그 부분은 일체의 언급도 없었고 입에 올리지도 않았던 것이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통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통일 이야기에 대한 생각들도 또 여러 가지로 분분하더라고요. 정부와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따로 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 많이 참담합니다. 예, 지금 뭐 한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신임 그 독립기념관장으로 김영석 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 그 신임 원장의 발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우 뭐 무거운데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날을 광복절로 부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개성은 상식 있는 사람으로 볼 때 성립할 수 없다. 제가 뭐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뭐 그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공무원 임용을 하더라도 한 개인은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관이랄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은 그 항일 독립운동 그 정신을 선양하고 또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 교육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이랄지 도발 이런 것들을 가장 천병에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 독립기념관이죠. 그런데 지금 신임 독립기념관의 발언을 보면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친일기념관처럼, 그러니까 그분의 그 취임 첫 마디가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던 친일 인사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 관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뭐 이것이 이제 단순한 한 예가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이 사태가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랄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랄지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랄지 그야말로 한 국가의 국가관이나 역사관 또는 그 교육 기능을 해내는 중요한 중추적인 기관장들을 모두 친일 식민사관에 철저히 물든 사람으로서 임명한 것이 광복절 파장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광복절 경축식을 보면은 이제 국가 서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도 불참을 한 상황이고요.
또 이종찬 광복회장도 불참을 하셨고 따로 이제 하겠다 해서 따로 가셨었고 그만큼 이 사안을 이제 진중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관도 그렇고 그 자리가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앞으로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너무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본 원인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라는 한 가지 문제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일본과의 그 묻지 마시고 화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어렵게 대법원에서 그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가해 기업 피고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해야 될 것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세계적인 웃음거리 이렇게 어떤 그 모음집이 만들어지면 그 한 사례로 뭐 들어갈 만큼 그 해괴망측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그 면죄부를 주면서 어떻게든지 일본에 그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조 속에서 이번 그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이 사태도 좀 빚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조금만 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왜 오직했으면 가장 기뻐해야 될 광복회 회원들마저 등을 돌리고 따로 기념식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지 예를 들어서 신임 그 독립기념관장의 주장을 따라가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10년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총칼 물리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 자들은 강제로 병합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일본과 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안중근, 윤봉길, 김구, 홍범도 장군은 독립지사가 아니라 항일 독립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대일본 제국, 한국과 한 나라가 됐던 우리 대일본 제국의 체제에 반대해서 그 무력을 행사한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체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지사가 아니라 체제를 일본 제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지사의 명예는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제 양금덕 할머니랄지 또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이분들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일본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이 어려웠던 시절에 같이 일본 제국의 한 신민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엎어져야 된다. 잘못이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바로 이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0년 한국과 일본의 병합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동원이었는데 다만 그 시기에 조금 개개 국민들 중에서는 고생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이야기고 위험한 이야기인지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 근본적인 것을 흔드는 문제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걸 실소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대다수 국민들은 뭐 어처구니 없을 것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소리 망언하는 사람들을 중요한 직책에 다 앉힙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김문수
전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장, 그다음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지금 위원장마저도 대통령이 무엇을 좋아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외교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출석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소견을 밝히라고 하니까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망언을 해도 크게 망언을 내야 고위직이 임명되고 출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금 저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지금 되찾은 지가 80년이나 지났어요. 어떻게 해방 전후에 그 굴욕적인 역사를 지우지 못하고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다 몇 명이더라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승만에 의해서 친일 역사 청산이 좌절된 것입니다. 좌절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친일 부역자들에 의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자주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 역으로 일본 앞잡이들에 의해서 목이 꺾이고 팔이 뽑히고 그다음에 역으로 청산당한 이런 오요구 역사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각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또 이제 그 후손들이 선친들의 어떤 배경,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일제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재산도 모으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권한을 행사해서 치부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형성해 놓은 재산과 인맥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 후손들도 남들은 갈 수 없는 유학도 갈 수 있었고, 더 사교육도 받고, 더 어려움 없이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중요한 직책을 그대로 또 이어받을 수 있는 남보다는 다른 조건에 형성되게 됐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나는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 나한테는 좋은 것이야. 이런 식의 너무 단편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7월에 유네스코가 일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데, 일제 이제 강제징용으로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죠. 광산이 어떻게 해서 인류가 함께 길을 보존할 유산으로 지정이 됐을까? 그때 어떻게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었을까? 이거 강제징용이다라는 말이 표현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불어서 베를린 소녀상도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외교부는 지켜보고는 있다. 그런데 어떤 제스처는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우선 좀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도광산 문제를 일본과 협의를 해야 되는 외교부 담당자가 사도광산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등재가 끝나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는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도광산 문제를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9년 전에 2015년에 군함도를 비롯해서 몇 곳이 유네스코로 등재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이 유네스코 그 총회장에서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군함도에 얽힌 모든 역사적 사실을 감추지 않고 사실 그대로 그 세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등재된 다음 날 지금 총리인 기시다 총리가 당시 그 일본 그 외무상이었었거든요. 우리를 보면 외무부 장관이었었는데, 네. 그때 혹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강제노동은 아니었다라고, 국제법에서 규약한 강제노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루 만에 뒤엎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얽힌 모든 그 역사적, 그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겠다라고 해놓고 몇 년 동안 이행을 하지 않다가 유네스코에서 몇 번에 걸쳐서 질책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 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하고는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립 그 아시아 문화전당을 소개하는 어떤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여야 되겠습니까? 춘천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광주. 당연히 광주여야 되겠죠. 예. 그런데 나가사키 현에 있는 군함도에 대한 전시 시설을 1,000km가 떨어져 있는 도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승낙을 받은 사람만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네스코 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오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의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것도 이미 찬성을 해주고 나선 이렇게 해야 될 거. 왜 찬성을 하냐는 거죠. 예. 찬성을 할 때도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군함도에 대한 그 정보센터의 문제를 네.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일종의 좀 조건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도 걸지도 않았었고 사도공산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속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드러났지만 강제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모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강제라고 하는 표현을 일본에 요구를 하기는 딱 한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거절하자.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얘기는 일본이 강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퇴짜받았다, 무시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총회 자리에서 일본 그 대사가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것을 잘 전시하련다 이렇게 했었는데 국민의 어떤 비판 여론 때문에 외교부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든 노동자라고 하는 표현을 한국인 노동자라고 이 발언까지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불편함이 없도록 일본 대사의 발언까지 조작해가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우리 정부가 왜 속이는지 이런 짓까지 과연 해야 되는지. 네. 사도광산 등재할 때 강제 노역이라는 언급 자체도 올리지 못했다는.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지금 96살 되셨고 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도 104살이 되셨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실까 정말 참담합니다. 일본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무선 인권 유린 당한 것도 서러운 마당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 정부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없는 국민 취급당하고 그리고 사실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국가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 정부를 보고 얼마나 착잡할까 참담할까. 예, 시민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으로. 저는 친일 역사 구테타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치 유명한 선동가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번 들을 때는 무시할 수 있고 우습게 들리겠지만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렇게 대놓고 역사 왜곡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안이하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50년 100년 지나면 한국이 가해자가 되고 일본이 피해자가 되는 끔찍한 상황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안이하지 않고 좀 더 긴장한 상태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